네, 안녕하세요. 이연주의 글로벌 띵킹.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네, 너무 저도 떨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하고 시대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전환기적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제 질서의 전환기적 위기도 있고, 경제에서의 전환기적 위기도 있고, 사회가 어떻게 또 패러다임 변화해 가느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쭉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여행을 해나가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전환기적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정치가 중요하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치의 대전환, 또 새로운 질서, 그리고 제7공화국에 대한 얘기로 제 강의를 끝을 맺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 질서의 전환기, 이 전환기적 위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환기에 일어나는 힘의 변화, 그리고 세력의 전이, 이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힘의 전이와 변화가 일어날 때 세계는 크게 요동치면서 세력 재편이 일어나죠. 어떤 나라는 강대국이었다가 위상이 추락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 별 볼 일 없다가 또 강대국으로 올라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힘과 에너지, 그리고 그 힘과 에너지의 변화와 이동에 따라서 헤게모니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것인데요. 그러한 힘의 전이와 변화는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총균세,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굉장히 두꺼운데요. 거기서 말하듯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전쟁, 이런 자연적 물리적 변화가 원인이었죠. 그러다가 점차 이제는 산업혁명, 또 대항해, 경제위기, 또 셰일가스의 발견, 이런 새로운 자원의 발견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의 발명이나 전략 산업에서의 헤게모니 장악, 이런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재편 과정에서는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경쟁은 또 때로는 이 권력의 충돌, 갈등,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진영의 대립과 힘의 충돌은요, 국가 간이 연합하고 동맹을 막 만들고 소위 말해서 서로 편먹기 막 하다가 대규모 전쟁,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요, 헤게모니 변화는요, 변화무쌍한 과도기, 뭔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질서 전환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시는 춘추전국 시대 아시죠? 중국에서요. 그런 춘추전국 시대처럼 정말 정신없이 혼란이 극에 달할 때, 그럴 때 질서가 전환되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요, 기득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이 없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계층이 주류로 올라서는 계기들은 보통 그런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 이 어떤 질서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정말 강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 반도 국가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이런 교량,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교량이라는 것은요, 예외 없이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군사적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무역이라든가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가 그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면 매우 번성하고요. 잘 모르고 그냥 방치하거나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요, 오히려 다른 나라가 그 전략적 가치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걸 많이 당했죠. 그런데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번영했던 나라들이 어디냐?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피렌체, 또 세계대전 이후에는 중동 지역의 이집트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유럽과 아시아 이런 데를 또 연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중동의 산유국들이라든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또 어떤 이점, 자원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해서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전기 이후에 중국과 서방 세계를 연결을 하던 지역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중국 주변이죠. 홍콩, 마카오, 대만. 그 동남아하고 서방 세계를 연결하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부자가 됐죠. 자, 우리나라가 중국이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중국과 서방 세계 간의 중간재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번영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으로요. 항상 전략적 가치를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진취적 능동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타국에 의해서 이용되고 침탈이 많이 되어 왔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굉장히 국내에 매몰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인데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상 전 세계의 어떤 힘의 변화와 전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우리 안에만 막 매몰돼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그런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안에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중국 시장하고 세계 시장 간의 중간재 제조와 무역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또 얻은 거는 또 뭐죠?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았던 불과 한 20년 전의 대한민국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를 굉장히 잘 활용한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요. 세력 간의 접점 혹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지정학적 위치를 긍정적 요인으로 전환시켜서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일단 스스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져야 되고요. 자주국방이 정말 중요하죠. 둘째, 전략적이고 자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주체적 전략 외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다음에 셋째, 이런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국들하고 협상, 중재, 상업 잘해야 되겠죠. 굉장히 개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개방적이어야 돈을 많이 벌고 발달을 합니다.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좀 그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외교 통상 분야의 역량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발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 정세가 너무 험악하면요 어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이런 주변 정세가 험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뭐죠? 주변 각국을 잘 관리해서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변 각국의 관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관계를 잘 관리를 해서 모든 나라로부터 신뢰를 확보를 해야 상황을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4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외교가 국제 정치가 중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크게 보시려면 국제 정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업만 잘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운명적으로 국제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뉴스의 보도량도 반 혹은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국제면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도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꼭 통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북한하고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이 동향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정보력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당 기능, 국회 기능 상당 부분이 외교, 통상, 국방 이런 데 집중이 되어야 되고요. 인재 양성도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대거 해외를 진출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자주 드나들어야 됩니다. 해외 교포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잘 활용을 해서요. 또 친한파, 지한파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할 거 많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전환기에 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본 것처럼 국제 질서가 어떻게 전환되고 그것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예의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내부의 낡은 시스템이 개혁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 국제 질서나 주변의 정세가 막 변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질서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얼리 어댑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리 어댑터로서의 자질, 역동성 이런 걸 잘 갖고 있는 건데요. 그게 저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아주 탁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후의 세계 질서의 재편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냉전기는 어떻게 도래했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독일이 패전을 하죠. 그러면서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근데 거기서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부담을 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채를 다 갚기 위해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엄청난 돈을 찍어내게 돼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 독일은 거의 세계 공황에 가까운 어떤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고요. 노동인구의 40% 넘는 인구가 실업률에 허덕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독일 국민들이 이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하죠. 이 승전국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치도 히틀러 같은 민족주의자, 아주 강력한 국가주의자,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이제 막 선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폴란드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대전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도 1910년 조선을 침범을 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31년에 만주까지 점령을 하면서 만주국을 설립을 하고 중화공업화를 추진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이나 일본이나 후발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먼저 이렇게 발달된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맷집이 있는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후발 산업 국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독일은 더더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대전에 패전국으로서의 부담까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경제 영토를 넓히려는 야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미 식민지가 많이 있었지만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런 게 부족하던 일본이라든가 독일이 점점 야 우리도 빨리 경제 영토를 넓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계속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2차 대전으로 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 2차 대전이 이제 격화되면서 1930년대 후반 그리고 40년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하면서 독일을 회복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서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한 이후로부터 계속 다시 동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은 동독 쪽으로 계속 접근하고요. 영국과 프랑스는요, 서독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만나요? 자, 독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왜 분단되게 됐냐? 이렇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연합군으로 같이 참전을 하면서 독일의 나치를 굴복시키려고 같이 참전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쟁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은 그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관계에서 결국은 분단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면요. 일본이 조금 야욕을 부리다가 이게 좀 할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확대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거기서 일본이 그냥 패망하고 끝났으면 사실은 어쩌면 대한민국은 분단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분단됐을까요? 물론 북한의 김일성이 침략해오고 남침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소련과 미국의 두 세력 간의 충돌 이것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냉전기의 두 세력 간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그 전에 배경들을 보면 벌써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태평양 전쟁에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날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을 미국이 점령을 하면서 소련이 이 아시아에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한반도에서도 두 진영
간의 대립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역사는 가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소련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이 다 이기네? 그런데 소련은 주로 독일이 막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소련한테 대패를 하면서 소련이 독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점령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시아를 쳐다보는 거죠. 보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혼자서 전부 다 이것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참전해야 되겠다. 태평양 전쟁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잖아요. 미국이요. 불과 일주일 후에 일본의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하는데요. 그 원폭 투하가 있기 바로 한 일주일 전쯤에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해주 지방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의 북쪽 만주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련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아쉽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보면 중국도 이제 연합군이었는데 국공 내전이 일어나죠. 이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말미에 가면 국공 내전이 일어나면서요. 그 당시에 장개석의 국민당이 중국의 인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라는 것을 천안문에 가서 선언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본토에서는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보면 사실은 대만으로 장개석이 도망가면서요. 모든 금은보와 또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중국 한번 놀러 가신 분들 그 중국의 박물관 같은 데 가도 금은보화나 오래된 어떤 중국의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유물 같은 걸요. 그게 다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그거 보시려면 대만 가셔야 돼요. 장개석 기념관인가요? 거기 가시면 거기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요.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전쟁에서 서로 협력을 해오던 미국과 소련이요. 각 지역을 각자 진영으로 이제 세력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은 점차 동유럽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방 국가들은 동유럽의 공산화를 보면서 그 소련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47년에 그리스에서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 대립하면서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그리스의 자유진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뭘 발표하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서방 진영에 대해서는 약간 아닌 척하면서 유화책을 썼어요. 사실은 우리 6.25 전쟁에서도 소련은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만 움직였어요. 중국이 나중에 참전하는 거하고는 좀 대비가 되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직후에 미국이 2차 대전 전후에 유럽 부흥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요. 2차 대전 후에 굉장히 황폐화된 여러 나라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 들어가는 정책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소련과 동유럽들이 반발하죠. 네가 뭔데 다른 나라에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련과 그 동유럽이 마셜 플랜에 참여를 거부를 하고 마셜 플랜은 자유진영끼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두 진영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냉전이다, 통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면요. 트루먼 독트린 직후에 마셜 플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차례 큰 전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세계가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파시즘이 몰락이 되면서 시민들은 자유가 회복되는가 하고 굉장히 좋아했죠. 박수를 치면서. 그런데 다시 두 진영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념이 서로 다른 두 진영이 서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뭐 한쪽에서는 빨갱이다, 한쪽에서는 뭐 반동문자다 이러면서 서로 막 공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서로가 경쟁을 막 합니다. 누가 더 잘 사나 이런 것들을 경쟁을 막 해서 우리가 더 우수한 체제야라는 것을 선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극렬한 어떤 경쟁의 결과가 사실은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 우주 경쟁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냉전은 사실은 본격화되기 이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소련이 독일로 진격해서 점령을 하고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소련이 또 하게 되면서 소련이 전후의 질서가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전쟁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시민혁명이나 기술혁명이든 어떤 거대한 세상의 변곡점이 도래하면 그 이후 세상의 질서는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전환기에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세상은 힘과 에너지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무슨 물리학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힘과 에너지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패권 세력이 몰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공백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권 세력이 등장하면서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어떤 힘과 에너지의 운동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백으로 이렇게 힘과 에너지가 또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냉전기처럼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갈려서 경쟁을 하던 시기에 두 진영의 최전선에선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좀 뭔가 삐거덕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그 틈새가 생기면 한쪽이 막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상대의 허를 찌르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힘의 균형이 그것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팽팽해지면 그러면 다시 관계는 안정기로 접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 독일이 있었는데 이 독일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 막바지에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그 대립하던 이 두 진영이 이렇게 팽팽하게 동독 지역 또 서독 지역으로 진주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나치 독일을 굴복을 시키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것이 팽팽해지면서 독일의 분단으로까지 연결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또 다시 똑같은 거죠.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어떤 일국 체제가 형성이 되지만 다시 또 이 미국의 강대한 권력, 강대한 힘이 다시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틈을 또 삐짓고 어떤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 읽으면 우리가 또 그 틈새에서 힘을 키울 수 있는 이 공백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의 공백 상태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에게도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분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일본은 분단이 안 됐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찌감치 미국이 일본을 굴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 군정이 일본을 지배했기 때문에요. 일본에는 사실은 소련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간의 진영 간의 대립과 소련의 영향력에 따른 어떤 공산 진영의 대립 이런 것들이 독일만큼 그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붙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미국의 지배하에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옆에 있던 우리나라 한반도와 만주 이런 곳에서 이제 중국의 힘과 소련의 힘에 합해지면서 오히려 한반도가 분단되는 그런 힘의 역학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대립은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넘어서 중국과 대만, 한국 내부, 인도 차이나 반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을 보면 소련과 중국의 승인 그리고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의 기밀성이 남침한 것으로 이제 지금은 다 그렇게 다 보죠. 왜냐하면 이제 국제 문서에 의해서 그렇게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비밀 문서에 의해서요. 이 6.25 전쟁 어떻게 보면 미소 간의 냉전이요, 실제 전쟁으로 격화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나 진영 간 대립이 격해지면 두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곳에서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독일의 분단도 그렇지만 6.25 전쟁도 냉전의 초기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맞붙는 곳에서 가장 힘의 어떤 충돌이 센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 대개 유럽
아시아 아닙니까? 왜냐하면 독일과 일본이 몰락하면서 그 공백 상태에 두 진영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그리고 아쉽게도 이 한반도가 그런 어떤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전쟁이요 보면 1950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6.25 전이 50년 시작됐는데 53년에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전쟁이 1950년 말쯤에 이미 다 끝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침을 했는데 우리가 수복을 다 하고 북진을 하는데요. 1951년 일사후퇴잖아요. 그렇게 보면 벌써 이미 1950년 말에 우리는 저 압록강까지 가는 거예요. 1950년 가을에 벌써 서울을 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남침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수복하면서 전쟁은 이미 사실은 끝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전쟁이 1953년까지 끌었을까? 이게 만약에 6.25라는 전쟁이 남북한 간에 두 나라만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나라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진년간 전쟁이라서요. 그래서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이 북진을 거듭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군이 자기 중국 앞마당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인민해방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련도 미국 세력이 국경을 맞대는 걸 용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되었던 전쟁이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대놓고 두둔하지는 못하지만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메가더 장군은 그 당시에 내친 김에 중국도 그냥 점령해서 중국을 자유화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충돌 끝에 메가더 장군은 경질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왜 잘렸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 입장에서는 막 몇 년 전에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지금 냉전의 아주 대표적인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중국하고 싸운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연해주 쪽에 소련하고도 만약에 싸움이 벌어진다. 확대돼서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다시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동아시아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 중국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을 트루먼 대통령은 전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1949년에요. 소련도 핵실험에서 성공을 한 상태. 그러면 미국 유일의 핵 강국이 깨진 상태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계속 싸움에 들어가면 또 핵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예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진영 간의 힘의 충돌이 벌어져서 생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은 두 나라가 다투다가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진영 간 대립이기 때문에 이게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당사자인 국가들이 야 우리 이제 그만할래 너무 희생이 커 라고 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안 돼라고 하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주변국들이 휴전하고 싶으면 더 북진도 하고 통일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통일도 못하고 휴전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도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유럽과 러시아 또 미국과 러시아가 과연 서로가 한쪽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이것이 핵전쟁의 위협으로까지 가거나 혹은 러시아가 중국하고 손을 잡게 되는 상황을 과연 미국이나 유럽이 원하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적절한 상황에서 이제는 휴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4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요. 자국의 어떤 자주국방, 그리고 자국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외교적 주체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특히 그 다국, 그 나라가 진영 간 대립의 접점에 있는 나라일 경우에는 어떤 스스로 힘을 키우지 못하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면 또 굉장한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세계대전과 6.25 전쟁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냉전기가 6.25로 인해서 완전히 두 진영이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한동안 냉전기를 거치다가 이 상태 계속 가면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미국이 먼저 중국과 소련, 그 당시 소련이 종주국이니까요, 공산진영에.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 그러니까 소위 이간질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미국이 대탕트를 시작하면서 세계 질서는 다시 또 다른 전환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또 현명한 선택들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전환기 이후에 세계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다른 어떤 세계화의 어떤 변형 혹은 신냉전?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 노생의 시대인가? 어쨌든 세계 질서의 전환기는 전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또 전환기, 세계화에서 지금의 전환기까지를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